스폰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폰 네트워크 방식은 2회선 이상 수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2회선 이상. 2회선 이상 수전하면서 무정전 수전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정전 수전. 자, 여기서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고 기억하세요. 지금 그림은 3회선 수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변압기라고 하는 게 보이죠? 요게 변압기입니다. 네트워크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를 통상 보호하려면 이 전단에 우리는 차단기, 보호장치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방식을 채용하면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얘가 여기에 대한 1차 측 보호장치의 역할을 다 해줘요.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단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측에서는 차단기가 들어가지 않고 뭐가 있죠? 그렇죠. 단로기로 이 네트워크 변압기를 투입 및 개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프로텍터에는 퓨즈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단기를 투입시키려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세팅하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모선이 2차 측에 연결되고 2차 측에는 이렇게 다 하나의 모선으로 연결되면서 부하에 공급하는 겁니다. 자, 변전소에서 회선이 2개 내지 3개, 뭐 심지어는 4개까지도 올 수 있죠. 그 이상도 올 수 있는데 이때에 하나의 회선이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회선으로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정전 수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가 여기에 이 회선의 정전 상태를 검출을 해서 자동으로 투입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무정전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어떤 그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가 왜 그런 특성을 나타내느냐? 예를 들면 무전압 투입 특성, 차전압 투입 특성, 역전력 차단 특성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뭐 일일이 다 전기기사 수준에서는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기기사 수준에서는 이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한 명칭을 묻거나 또는 장단점을 묻거나 또는 출제됐던 게 뭐가 출제됐냐면 이 네트워크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네트워크 변압기의 용량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량은 여기에 있는 세대 변압기라면 세대 변압기 중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정전이 됐을 때, 즉 회선 중에 지금은 3회선이지만 3회선 중에 한 회선이 고장이 나는 거죠. 이렇게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2회선은 건전하단 말입니다. 건전한 회선으로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한다. 고장된 회선만 차단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회선 사고 시 공급 지장에 초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85%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연속 운전 후, 연속해서 85% 부하로 연속 운전 후 130%의 부하에서, 이제 130% 부하라는 얘기는 과부하를 의미하는 거죠. 과부하. 과부하율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130%가 되는 거죠. 예. 과부하 상태로 130% 과부하 상태. 이 상태로 8시간 운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고 이 빈도는 1년에 3회 정도로 제한한다. 그래서 변압기에 3회 정도까지 했을 때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선정 기준이에요. 따라서 선정할 때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자, 요게 관현도죠. 자, 관현도에는 이 문제가 계산하라라고 하는 걸로 출제됐었습니다.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을 계산하고 전체 회선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이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회선 정전을 의미하죠. 1회선 정전. 예. 이렇게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1.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130% 과부하. 8시간 견디는 거죠. 그렇게 해서 1.3분의 1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 계산하는 식 요거 기억해 줘야겠죠.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3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특성이 뭐냐면 역전력이 들어오면 프로텍터는 차단합니다. 차전압이 되면 투입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인데 그 네트워크 프로텍터 양단에 차전압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무전압이 들어오면 투입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특성 3가지를 써라.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서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특성 3가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이거는 좀 설명도 길어지고 복잡하지만 이런 3가지 특성이 있다. 이거는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전력 차단 특성, 차전압 투입 특성, 무전압 투입 특성을 가지고 무정전 상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구성하는 것은 프로텍터 퓨즈, 프로텍터 차단기, 네트워크 릴레이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전원 측에서 부하 측으로 전력이 공급될 때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자동으로 투입되며 전원 측이 정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전력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차단하는 겁니다. 역전력이, 즉 이 역전력이 공급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너무 복잡한 거는 어려우니까요. 자,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장점에는 전위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0V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로우 볼테지가 있고 하이 볼테지가 있겠죠. 요거라면 이때 이렇게 와서 전력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쪽으로 부하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역전력입니다. 역전력이 생기면 이때는 뭐예요? 고장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차단기, 프로텍터 차단기가 얘가 어떻게 되죠? 개방되는 겁니다. 역전력에서는 개방이 되면서 요 회선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떼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2회선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하에다가 공급을 하다가 요게 고장이 복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장이 복구되면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오죠. 여기 전원 들어오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전압의 차이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3가지 그런 기능이 있다.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스폰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 요거는 관현도 문제에 출제된 거라고 했죠? 네. 요것도 관현도인데 얘는 텍스트입니다. 뭐 5가지, 7가지, 몇 가지 이렇게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7가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정전 공급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키포인트는 뭐냐면 1회선 고장이 나는 거예요. 1회선 고장시 이게 들어가야 되죠. 고장시 뭐 변압기 뱅크 고장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고장시 무정전 공급 가능하다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전선 보수시 고장이 안 나고 보수시 1회선을 정지해도 보수할 때 1회선을 정지해도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배전선 정지 복구 시 변압기 2차 측 차단기 개방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요. 이것이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즉 정전이나 복구할 때 변압기 2차 측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변압기 2차측 차단기로 이게 특징입니다. 장단점이 아니라 개망 및 투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차측에 차단기 설치하지 않았죠. 즉 고가인 1차측 차단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단기 대신에 단로기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차단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1회선 정전 시 나머지 변압기로 과부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운전이 가능하다. 나머지 변압기로 과부하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최대 수요 전력을 분담한다라는 거죠. 3회선으로 하면 이용률이 67%까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탄력성이 좋다. 그리고 무정전이니까 이런 지역에 적합하다. 뭐 이런 정도로 키포인트를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변전 설비의 구성이라고 나오죠. 이제 이거는 수변전 설비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단선도를 그릴 때 이제 그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입관계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입구 쪽에 설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수배전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당연히 배전반환, 그 큐비클이라고 하죠. 캐비넷 같이 생긴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개폐기가 있죠. 개폐기. 그 다음 변압기가 있죠. 수변전 설비를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컨덴서가 있죠. 그 다음 배선 차단기죠. 과거에는 배선용 차단기라고 했지만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배선 차단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선 차단기가 있어요. 자, 이러한 배선 차단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부하 설비를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도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면. 실제 있는 도면인데요. 어떤 도면인가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설계 도면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예. 그런데 이 도면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도면을 한번 어떤 도면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보면 이제 이런 도면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 잘 보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인입구 쪽이에요. 어디가 있죠? 요거는 전력회사입니다. 전력회사가 보이죠? 네. 여기 보면 22,900으로 수전하고 있는 도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케이블이 있죠? 케이블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비 회선이에요. 예비. 하나는 예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케이블을 쓴다라고 하고 1조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단말에 여기 단말 처리제가 있죠. 케이블 헤드를 의미합니다. 케이블 헤드. 자, 이게 뭔지 이제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케이블하고 부스바하고 연결한다든지 케이블하고 전선하고 연결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케이블 헤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B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입구에 설치하는 개폐기 정도로 보면 되죠. 단로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LBS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예요. 여기에 이런 걸 설치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통전 표식이라고 해요. 통전 표식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활선 상태인가? 비활선 상태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 표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피레기가 보이죠? 피레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접지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법에는 얘가 일종 접지라고 되어 있지만 현행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피레기 접지로 규정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피레기 접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피레기의 규격을 선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죠. 규격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전격 전압. 요걸 선정하고 다음에 공칭 방전 전류죠. 요걸 선정합니다. 그걸 선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피레기 어떤 거냐. 그리고 이 피레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 내용 다 나와요. 전격 전압이 뭔지, 제한 전압이 뭔지, 피레기 구비 조건이 뭔지, 다음 피레기에 어디에 설치하는지, 이거는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나오는 거죠. 피레기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단답형으로 써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보이냐면 요런 게 있죠. 자,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퓨즈가 보입니다. 퓨즈. 퓨즈가 한류형 퓨즈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 사용되는 게 전력 퓨즈라고 합니다. 전력 퓨즈가 있는데 이 전력 퓨즈는 한류형이에요. 한류형. 이 한류형이 뭔가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전류 제한한다는데 어떻게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가, 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전력 퓨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징이 있죠. 차단기하고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느냐, 비한류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 전력 퓨즈도 전격 전압 시험에 출제됐죠. 다음에 특징, 특성. 자, 이거는 차단기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격도 선정해 줘야 되겠죠. 전격 얼마만한 전류짜리 써야 되느냐, 전격도 선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200A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그 다음 12.5카 이런 거, 이런 전격, 25.8kV 이런 전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변전 설비에서는 여기에 왜 퓨즈가 설치되는가, 그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퓨즈에 대해서도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변압기에 설치되는 COS하고는 달라요.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죠. 걔도 퓨즈인데 걔는 비한류형 퓨즈예요. 그러니까 한류형 퓨즈와 비한류형 퓨즈에 대한 차이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큐비클을 설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이게 설계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박스를 하나 쳐놨습니다. 요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 하이 볼테이지 1이에요. 큐비클의 1면이라는 거죠. 고압반 1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고압반 1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LBS가 들어가고 피레기가 들어가고 접지한다는 거죠. 피레기는 3개가 들어가는 거 알아야 되고요. 18kV, 2.5카 이거 다 선정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디스커넥트 들어있어요. 디스커넥트가 뭐냐? 그 관련도 문제 출제됐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면이에요. 한 면. 이런 걸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봐요. 이거는 고압반 2면이죠. 두 번째 큐비클이에요. 두 번째 큐비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한번 보세요. 들어가는 게 있죠. MOF가 있죠. MOF. MOF는 그 안에 CT하고 PT가 들어있죠. 그것의 규격을 선정해야 돼요. 특히나 이 CT에 대해서는 변류기죠. 변류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이 변류기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변류기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변류기 연결에 대해서 2차 전류를 구하는 거, 또 변류기에 대한 규격을 선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전부 단답형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변류기에 대한 규격. 규격을 선정하려면 규격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야 되죠? 1차 전류 암기해야겠죠. 그리고 MOF는 CT와 PT를 이용해서 2차 측의 전압과 전류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전력량을 측정하죠. 무효 전력량도 측정하고요. DM은 최대 수요 전력계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최대 수요 전력계는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WH가 없어도 이놈이 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요. 요즘은 무엇을 쓰느냐? 디지털형 계기를 써요. 디지털 계기죠, 그냥. 디지털형도 아니고 아날로그 계기가 아니라 디지털 계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DM하고 바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도면을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린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는 한전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류형 퓨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류형 퓨즈라고 하는 이거는 전력 퓨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파워 퓨즈, 전력 퓨즈. 우리는 이 전력 퓨즈 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단답형으로 많이 나와요. 물론 전격도 다 기억해야 돼요. 전압부터 다 기억해야 돼요. 전격 전류 선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특히나 전격 전압 표 넣기도 출제됐었죠. 이런 거 선정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변전 공부를 하게 되면 왜 퓨즈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도 사실 좀 필요하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고압반 이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이 면이죠. 이거는 고압반 3면이죠. 고압반 3면에는 보세요. 뭐가 있죠? 퓨즈가 들어있고 PT가 들어있죠. 예, 그게 고압반 3면이에요. PT반이죠. PT반. PT반입니다. PT가 이렇게 규격도 여러분 선정해 줘야 되고 여기 사용되는 퓨즈는 이 퓨즈하고 달라요. 이 퓨즈하고 이 퓨즈는 달라요. 이해되겠죠? 얘는 한류형 퓨즈지만 얘는 비한류형 퓨즈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한류형 퓨즈, 비한류형 퓨즈 이렇게 구분하죠.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 뭘 해야 되냐면 요 PT에 대한 결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PT에 대한 결선. 그리고 요 1차 측에 퓨즈가 들어가죠. 자, 퓨즈 사용 이유를 써라 이렇게 물어봐요. 2차 측에도 이렇게 퓨즈가 들어가죠. 요것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게 있죠. 요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얘는 고압반 사면이죠. 고압반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고압반 사면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좀 봐야 돼요. 자, 그 고압반 사면이 하는 역할을 보면 뭐가 있죠? 과거에는 이게 이제 요즘 쓰는 건 G팜이라고 하는 거 쓰는데 팜이라고 하는 계기고 G팜은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복합 계전기 시스템인데 보호 계전기 시스템인데 과거에는 이제 유도형 계기라고 하죠. 아날로그형 계기. 디지털을 쓰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형 계기. 그걸로 따지면 OCR 쓰죠. OCGR 쓰죠. 자, 이 OCGR에 대한 얘기, OCR에 대한 이야기는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도면에서 볼 거고 단답형으로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OVR 쓰죠. 다음에 UVR 쓰죠. 지락과 과전류하고 과전압 다 보호하는 거죠. 저전압까지 보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써야 돼요. 별도로 써야 돼요. 그럼 이런 그 보호가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보호가 되어지려면 검출부가 필요하잖아요. 소스가 들어와야 되죠. 전압 소스를 받아야 되고 전류 소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 소스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류 소스가 변류기로부터 들어오죠. 여기는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퓨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류 소스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퓨즈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퓨즈가 들어가서 끊어져 버리면 변류기는 어떻게 되죠? 2차 개방이 돼서 소손되는 거 전기 기기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전압 소스하고 전류 소스가 들어와서 고장 상태를 얘네가 검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검출합니다. 검출해서 여기에 있는 이 차단기를 트립하는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전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전류도 들어오고 전압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요? 요걸 계측을 하죠. CRT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측하는 거예요. 계측을 하는 거죠. 전압 측정, 전류 측정, PF 상태, 전력량 상태, 무효 전력량 상태 다 계측을 할 수 있게끔 LCD 창이 있다는 거죠. 또는 CRT 창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창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차단기가 V12 쓰죠? 최근에 이제 V12 많이 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차단기에 대해서도 기억 잘해야 돼요. 차단기에 대해서는 할 게 많죠. 차단기의 특성, 종류별 특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격 상태를 이해해야겠죠. 전격.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트립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립 방식. 어떤 트립 방식을 쓸 것인가. 그렇죠? 트립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해줘야 돼요. 트립 방식. 자, 공부를 해야 돼요. 많아요. 그리고 차단기에 대한 용량도 우리가 이제 고장 계산이죠.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다 단답형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량계 나오잖아요. 전력량계. 자, 여기 전력량계. 요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전력량계. 전력량계에 대해서 결선도. 이것도 해야 되고요. 오결선.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이것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자, 차단기에 대해서는, 이 차단기에 대해서는 이게 종류별 특성인데 V12를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죠. 그리고 차단기 이런 전격들도 고장 계산을 통해서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선정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또 차단기하고 변류기가 있는데 변류기에 대한 결선,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투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전기 반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어디에 들어있는 것이다? 고압반 사면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자, 메인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 걸 좀 봐요. 그 다음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뭐가 있느냐면 여기도 V12가 있고 용량이 똑같아요. 차단기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보호장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차단기는 무엇을 차단하냐면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무엇을 차단하냐면 변압기 쪽을 보는 거예요. 변압기 쪽. 자, 변압기 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변압기 쪽을 보면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차단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차단기 이렇게 변압기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죠. 이해되겠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다. 이걸 조금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보면 변압기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하별로 있어요. 여섯,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압기를 보호하는 각각의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똑같은 시스템의 차단기가 있죠. 여기 이제 개전기도 똑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을 한 번에 다 1차 측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런 차단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반이 있다라고 하면 이네들은 변압기 반이에요. 변압기 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압기 반이 보이죠. 그 다음에 잠깐 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이 변압기 반이 TR 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게 TR 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 볼테이지 5면, 여기도 이제 똑같은 형태 하이 볼테이지 4면하고 같은 형태의 뭐가 있죠? 같은 형태의 이런 보호 계전기하고 차단기 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피레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SA라고 하는 걸 설치했는데, SA라고 하는 것은 요건 서지 흡수기죠. 이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서지 흡수기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느냐 관련도 문제 출제됐었죠.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지 흡수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그걸 왜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ETR 때문에 그래요. ETR. ETR이 저소음의 고효율의 몰드 TR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지에 대해서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죠. 서지 보호기, 서지 흡수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하고 여기 TR반하고 고압반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은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인덕트예요. 덕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케이블을 덕트에 넣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요게 이제 뭐냐면 하이 볼테이지가 있었으면 얘는 이제 로우 볼테이지 2예요.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이건 C라고 1한 이 부분은 뭐냐면 콘덴서반이에요. 콘덴서반. 그래서 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반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압반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저압반이죠. 저압반 안에 보면 ACB가 나와요. 자, 이 ACB 선정하는 거, 요거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죠. ACB. 얘가 암페어 프레임이 얼마냐, 뭐 이런 걸 선정하는 거죠. 노미널 커렌트 룰, 트리핑 커렌트 룰, 뭐 이런 게 나와요. 저압반에서 요걸 선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또 디지털 메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지털 계기죠. 전압, 전류, 역률, 전력량, 전력, 무효 전력이죠. 뭐 주파수,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 이것을 측정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전압 요소, 전류 요소 들어와야겠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지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서지 보호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접지 방식에 따라서 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지 보호기를 설치하게 돼 있죠. 자, SPD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서지 보호기. 자, 서지 보호기는 얘는 어디에 쓴다? 저압 측에 씁니다. 서지 흡수기는 변압기 전단에 쓰죠. 그래서 특고압이죠. 고압반에 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줘야 돼요. 이런 게 이제 1면, 2면 또 계속 있어요. 옆으로 가보면 요렇게 요거는 3면이고요. 요렇게 있어요. 요건 6면이고요. 자, 이걸 축소하면 또 나오죠. 축소해보죠. 이렇게 도면이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린 도면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도면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작은 도면으로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고압반들이 쭉 있고, 여기까지 고압반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압기 반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압반들이 쭉 있죠.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각각의 이렇게 변압기로 나오면, 저압반을 통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여기죠. 자,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그게 분전반이죠. 분전반. 이렇게 되면 분전반이죠. 세대부하로 연결되는 겁니다. 세대부하로 연결돼요. 요거 선정할 수 있어야 되죠. 요거 MCCB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상변류기 쭉 설치되어 있죠. 영상변류기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거 이제 버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 규격, 이 부스바 규격이죠. 요 규격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사 수준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출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면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어때요?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번 또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여기 보면 요런 그림이 하나 보이죠? 도면을 한번 볼게요. 요런 도면이 하나 보이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거. 여기 보면 380V가 인입이 돼서 들어오죠? 로우 볼테이지 10번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로우 볼테이지 10번에서 들어와서 MC12 거치죠?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죠? 자, 이게 삼상 전파 종류를 한다는 얘기죠. 정류 기반이죠. 그래서 얘가 정류 기반이에요. 삼상 전파 종류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배전반, 조작전원, DC 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류된 거 어디로 가요? 정류된 게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여기에 그 12V 100Ah 9개로 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옆으로 좀 가보면 뭐가 있냐면 발전기가 2대가 돼 있어요. 발전기가. 여기 보면 삼상 디젤 동기 발전기, 삼상 디젤 동기 발전기가 있죠. 자, 여기 380, 250, 220, 60Hz 똑같아요. 2개가 돼 있어요. 하나는 예비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발전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발전기 반이 있죠. 로우 볼테이지 반입니다. 제너레이터 1, 제너레이터 2 해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ACB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전기, 계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자, 보호해야 되니까 얘네들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는 OCR, OVR, UVR 기능이 있는 복합 계전기가 들어가 있죠. 디지털 복합 계전기. 이해되죠?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죠? 이렇게 버스덕트로 A로 가고 버스덕트 B로 가죠. 근데 얘가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 또 차단할 수도 있어요. 각각 올 수도 있게끔 이렇게 타이 브레이커를 연결해 놨죠. 뭐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설계 도면입니다. 수변전 설비 도면이에요. 실제 수변전 설비 도면이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이게 이제 큐비클로 나타낸 도면인데요. 자, 큐비클 도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큐비클 보입니까? 큐비클 1번이죠. 하이 볼테이지 1번, 하이 볼테이지 2번 이래가지고 큐비클들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자, 하이 볼테이지 10번. 여기 뭐가 있죠? 디지털 복합 계전기가 있고요. 램프가 있고 조작하는 게 있고 문이 있죠. CTT, PTT, CTPT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쭉 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인입구 쪽이니까 LBS 표시 램프가 있고요. 통전 표시기 보는 창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점검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전력량 측정할 수 있도록 그 점검창이 있는 거죠. 이면에는 그래서 거기 보면 MOF 반이잖아요. MOF가 있고 DM과 바가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기기에 따라서 이러한 그 창들을 또 내고 있죠. 요거는 한 면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게 하나인데 요게 큐비클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인데 옆에서 보면 요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옆에서 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운방고리도 있고요. 손잡이 보이죠? 요 손잡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뒷면, 앞면 다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요 안에 공간에다 설치하는 거죠. 내부에도 당연히 문이 있고요. 이건 측면도입니다. 개념이 잡히죠?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얘는 변압기 쪽이죠. 변압기도 마찬가지 변압기 반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변압기 반도 동일한데 옆면에서 본 거죠. 측면도. 여기는 이제 구멍이 뽕뽕 뚫렸죠. 왜냐하면 변압기는 열이 나기 때문에 식혀야 돼요. 그리고 변압기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구멍이 뚫려 있고 온도계가 있는 형태가 돼 있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요 밑에를 보면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저압반이죠. 저압반. 저압반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수변전 설비가 몇 면으로 이루어져 있나 보세요. 이렇게 보면 고압반 면수, 다음 변압기 반 면수, 그 다음에 저압반 면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수변전 실이에요. 수변전 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수변전실 배치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 입구가 있고요. 입구죠. 다음에 급기 덕트가 있죠. 배기 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조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환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입구로 들어오면 하이 볼테지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여유 공간이 있어요. 여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변압기 반이 이렇게 있죠. 그 사이에는 공간이 좀 있죠. DCC라는 공간을 또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요게 이제 저압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압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네들이 가는 라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보면 요렇게 저압반에서 와서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게 이제 금속 덕트가 되겠죠. 네, 그 안에 이제 덕트 배선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보면 얘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게 뭡니까? 발전기를 얘기하죠. 발전기 2대가 있었으니까. 발전기 2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죠. 이쪽은 이제 지하 주차장이 보이죠. 뭐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요 발전기를 컨트롤하는 반은 여기 있죠. LV, G1, LV, G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연료 탱크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변전실, 전기실에다가 이렇게 고압반과 저압반을 갖다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실무에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똑같은 도면인데, 아까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계통을 나타낸 거죠. 이 도면 같으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를 볼까요? 인입배선도라고 부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뭘 보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뭐라고 하죠? 기기배치도입니다. 기기배치도. 자, 이 기기배치도를 보면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보죠. 실질적으로 확대해보면 이렇게 라인이 다 배선이 되어 있어요.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배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발전기하고 넘어갔네요. 발전기하고 발전기 반하고 연결하는 부분.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발전기 반.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또 어디로 가나 볼까요? 쭉 따라가 보세요. 저압반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저압반이고 그것들하고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 다음 도면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도면은 이렇게 된 도면이죠. 자, 요거는 큐비클 내부를 보여주는 건데요. 몰드 티아를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몰드 티아를 변압기 반에 이런 형태로 몰드 티아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스바가 있고 여기 플렉시블 바가 있어요. 플렉시블 바. 이거는 이제 내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지진이 와서 진동을 하면 좌우 진동을 하면
얘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전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진동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 방진 고무 패드까지 설치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변압기 전단에 PF 설치하는데 이 PF는 비한류형 퓨즈입니다. 비한류형 퓨즈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호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환기가 되어 있고 구멍이 뚫어져 있는 형태로 되겠죠. 그것을 상세 도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접속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축 밴드도 보이고요. 플렉시블 버스바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얘네들이 움직여서 내진에 대한 진동에 대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이제 설계 도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얘는 도면이 뭐냐면 전력 자동제어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제어에 관한 이야기를 도면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 걸 볼까요? 그 다음은 요거는 도면을 보면 전력 제어 기기 일람표 해서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기들에 대한. 쭉 한번 보세요. 이게 기기들에 대한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도면 내용 한번 또 볼까요?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실제 도면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력 자동 제어 관제점 일람표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인터컴, 다음 순시 기동, 순시 정지, 유지 기동, 정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전기실의 하이 볼테이지 1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체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제점 일람표. 그 다음 여기 또 도면이 또 하나 보이죠?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전력 자동 제어 단선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단선도로 또 역시 그림을 또 그려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봤던 거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요런 형태로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앙감시반 시스템을 이렇게 하라. 프린터도 있고, LC도 있고, PC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요런 설비를 구축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시스템 구성을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뭐,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도면이 되어 있어요. 뒤에 거는 그냥, 그런 거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변전 설비를 본다는 이야기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한번 보면 이 얘기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된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러한 수많은 도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어디가 나오느냐 확대를 해볼게요. 어디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저압반도 아니고 여기 부분이죠. 요렇게 돼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여기 요렇게 지금 보이는 거 알려드리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계통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변압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잘 안 나오죠. 근데 그거까지 간다고 치면 요 이하는 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도면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요 라인들,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여러분들이 봤으면 여기에 뭐 들어갔냐, 여기 뭐 들어갔냐, 여기 뭐 들어갔냐, 여기 뭐 들어갔냐,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기기들, 이것들은 정격을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특성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 써야 되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셨죠?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얘네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인입관계기기에서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볼까요? 어떤 거예요? 달로기. 아시죠? 달로기. 전력 시간에 배웠어요. 달로기에 대한 규격 선정해야 되죠. 네, 달로기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 피레기 나오죠? 피레기도 어떻게 해줘야죠? 얘도 규격 선정해줘야 됩니다. 규격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레기 특성, 다음에 용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동고장 구분계폐기, 요즘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그 자동고장 구분계폐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 ASS에 대한 특성, 이것도 요즘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압 및 특고압 수배전반. 수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봤던 도면의 큐비클 이야기하는 거죠. 큐비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기기들. 차단기 당연히 선정해 줘야 되겠죠. 자, 선정, 전압도 선정해 줘야 되는 거요. 다음에 방식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줘야 돼요. 용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할 게 많아요. 계량장치, 표시장치 다 알아야 되겠죠. 보호장치, 계전기, 요거 결선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전기 특성도 다 알아야 되죠. 정정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세팅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세팅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폐기. 요 특히나 컷아웃 스위치에 대한 얘기하고 전력 퓨즈에 대한 차이점, 특히나 한류형 퓨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야겠죠. 요거에 대한 보호협조 관계. 그 다음에 변압기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전기기기 시간에 배운 거. 기기라고 하는데, 기계 또는 전기기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 다 알아야 돼요. 손실부터 효율 이런 거죠. 다음에 퍼센트, Z 많이 나오잖아요. 특성들, 변압기 특성, 변압기 결선, 변압기 용량, 이거 선정하려면 수용률 알아야 되고요. 부등률도 알아야 되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부하율도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변압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요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특수 변압기도 있죠. 특수 변압기. 대표적인 걸로 단권 변압기. 이런 것들도 나오죠. 변압기에서 또 출제되는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변압기 U에 관한 거죠. 변압기 U. U에 관한 거면 흡습 호흡기. 요것도 나오죠. 또 뭐가 있어요? OLTC. 탭 체인저 얘기하는 거죠. ULTC. 이런 것도 있고요. 탭 체인저도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컨서베이터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어쨌든 변압기는 우리가 수변전시를 구성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올 게 되게 많겠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나 단답형에서 이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수변전 설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 하나씩 다 할 겁니다. 자, 할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 변압기 중에서 여러 가지 변압기에 대한 특징들, 특히나 이제 아몰퍼스 변압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콘덴서죠. 콘덴서 구성하는 거. 역률 개선 어떻게 할 건가? 방전 코일, 직렬 리액터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런 이야기들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률 개선을 전부 어떻게 해요? 계산해야겠죠. 계산 또는 표로 선정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특히나 역률 개선 계산 문제는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해야 돼요.
방전 코일, 직렬 리액터 이거 특성 기억해야 되겠죠? 연결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다음 배선 차단기. 배선 차단기에 대한 요 부분 용량 계산. 뭘 계산하느냐면 AT 선정하고 AF 선정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KEC 규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KEC 규정을 적용해 줘야 돼요. 이해되죠? KEC 규정 적용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1.25배, 1.1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요거는 규정에서 삭제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옛날 법으로 풀어라고 난 출제한 거니까 조건이 달라요. 똑같이 출제하더라도 조건이 달라서 이 조건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내면 옛날 법으로 풀란 이야기니까 뭐 옛날 법으로 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현재 쓰고 있어요. 1년 동안 유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할 때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뭔가 지금 그렇게 좀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는 출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겠죠.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된다면 채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수험생도 혼란을 초래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그런 규정은 이제는 앞으로는 적용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부하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동력, 즉 전동기 특성. 전기 기계 시간에 배운 거죠. 전동기 많이 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전동기 특성 이거 꼭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조명 설계 해야 되겠죠. 동력 설계 전동기 특성은 동력 설계도 하고 조명 설계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공부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로기. 달로기는 뭐 하는 거죠? 얘는 부하를 개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전력 시간에 배워서 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크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여기에 있는 이 바가 열리게 되는데, 나이프가 열리게 되는데 얘가 열리면서 뭐가 생기죠? 통전 중이면 아크가 생겨요. 통전 상태에서 열게 되면 위험하죠.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부하 상태에서 회로를 개폐하는 정도, 회로의 접속을 변경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로기의 용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달로기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거죠. 전로를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안 그러면 접속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자, 달로기하고 부스바하고 연결하는 방법 이게 뭐냐 이렇게 한번 관행도 문제에서 물어봤거든요. 표면 접속형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달로기가 이렇게 있으면 부스바가 여기 물린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어디에 부스바가 물리는가라고 하는 거 여기에 연결이 되고 여기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달로기가 취부가 돼 있는 거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표면에다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달로기가 이렇게 캐비넷 같은데 캐비넷에 칸막이 같은 경우에 물려 있다라고 보면 자 이면 접속형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에 연결했어요? 여기에 부스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BB라고 하는 거예요. 백백이고 프론트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요거 같으면은 달로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연결되고 여기에 연결되죠. 그래서 이면과 표면을 접속하는 형태가 되겠죠. 반대로 요거 같으면 표면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연결돼요?
이면에 연결되죠. 단로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해되겠죠. 그러면 얘는 표면 이면 접속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 뭐 이 정도. 근데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요 이야기가 그 소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죠. 1점짜리 그런 것들이니까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이 단로기는 조작 방법은 이 훅봉이라고 하는 봉이 있어요. 긴 봉인데 후크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당기는 거죠. 블레이드 칼날을 훅 구멍에 삽입한 다음에 이 블레이드와 접촉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겨냥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겨서 개방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봉이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훅 봉으로 걸어가지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전할 때 넣거나 빼면 아크가 발생하는데 그거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안 되고 부하를 끄는 상태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차단기하고 인터록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단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만 단로기를 투입 및 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라인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로기를 대신해서 라인 스위치를 쓰기도 합니다. 인입구에 주로 쓰죠. 단로기도 인입구에 쓰고 라인 스위치도 인입구에 써요. 요거는 수변전 설비 기본 도면을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인입구는 전력회사하고 수용가의 재산분계점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재산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분계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구분하는데 용도로 쓰죠. 자, 어디에 쓴다? 인입구에 시설한다. 그리고 얘는 하는 역할이 그렇죠. 충전전류, 부하전류가 아니라 단로기처럼 무부하전류, 충전전류를 개방한다. 그런데 단로기는 후크 봉으로 넣었다 뺐다 하지만 얘는 뭐죠? 원방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방 조작. 그리고 동시 개폐. 그러니까 전동기를 이용해서 투입하거나 개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방이라는 얘기는 원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격. 먼 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로기를 대신해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은 단로기 역할하고 같아요. 그리고 라인 스위치는 조작방에 의해서 조작하며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해야 돼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작봉에 의한 조작을 하지만 뭘로도 할 수 있다? 원격 조작으로 전동 조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인 스위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컷아웃 스위치는 뭐라고 했죠? 비한류형 퓨즈입니다. 비한류. 전류 제한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비한류라고 하는 게 뭔가 또 뒤에서 배울 거예요. 퓨즈 할 때 할 겁니다. 그런 퓨즈를 얘기한다. 컷아웃 스위치다. 요 안에 퓨즈 링크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퓨즈 링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링크라고 하는 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걔가 끊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퓨즈 링크가 있다. 참고하세요. 역시 얘도 훅봉으로 요 고리를 걸어서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자, 전선이나 부스바가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이해되죠? 여기 연결되고 얘는 암에 뭐 요런 그 큐비클에 지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지를 하는 형태.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체도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요런 COS가 있어요. COS는 비한류형이기 때문에 과부하를 보호하는 겁니다. 과부하 상태를 단락 보호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과부하 보호 용도로 쓴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느냐? 변압기 1차 측. 그 다음에 PT 있다면 PT 1차 측 뭐 이런 정도로 쓰는 거죠. 비한류형 퓨즈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퓨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COS는
연속 전격 전류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선정하는 거죠. 일반적인 선로용 퓨즈는. 이해되죠? 네, 그리고 퓨즈가 용단될 때 퓨즈 링크가 용단되는 겁니다. 그럼 그 퓨즈가 용단될 때 아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벽의 물질이 분해돼 가지고 가스가 발생을 해서 아크를 끕니다. 가스가 발생해서 아크를 끄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죠? 뭐 그런 용도로 쓰는 퓨즈다.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중부하 개폐기, 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중부하 개폐기. 자, 인입구에 사용되는 기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중부하 개폐기는 역시 수전실의 인입구에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하 개폐기니까 말 그대로 부하 전류를 개폐합니다. 전류를 개폐하죠. 차단이 아니에요. 차단기는 차단을 하지만 이 개폐기는 차단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단지 뭐만 한다? 개폐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얘도 전격 전압이 있고요. 전격 전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인터럽터 스위치, 기중부하 개폐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SS가 있어요. ASS.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인입구에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이 ASS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인입구에 쓰면서 특히나 약식 수전 설비, 인입구, 거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약식 수전 설비 인입구에. 왜 그러냐면 이 약식 수전 설비, 간이 수전 설비는 차단기를 안 쓰고요. 뭘 쓰냐면 한류형 PF를 사용합니다. 차단기가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그게 약식 수전 설비예요. 그러면 이 한류형 퓨즈잖아요. 한류형 퓨즈를 사용하니까 결국 뭐가 안 되냐면 과부하 보호가 안 돼요. 과부하 보호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용가 쪽에서 과부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그 고장이 또 수용가 쪽에서 어떤 그 단락 보호를 했는데 단락이 됐는데 뭐 그게 퓨즈가 용단되지 못하거나 또 뭐 용단되더라도 아크가 뛰어넘거나 이래서 그 고장이 어디로 넘어간다? 전력회사로 넘어간다. 그러면 전력회사 정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가 쪽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전력회사 쪽에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과부하 보호 문제도 해결하고 수용가 고장이 전력회사 쪽에 넘어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얘가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것은 여기 잠깐 읽어보시면 요런 거예요. 지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 다중접지 계통, 이게 중성점 접지를 하면 특히나 이제 지락 전류가 제일 큰 것이 다중접지 방식 아니겠어요? 다중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모른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법을 배웠고 1차 시험에 그때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계통이라고 배웠을 텐데 그 부분을 모르는 거죠. 다중접지라고 하는 것은 Y결선 방식이죠. Y결선 방식. Y결선 방식이면 이렇게 되겠죠. 선로입니다. 선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에 중성점을 접지하잖아요. 이 접지하는 방식이 직접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다음에 리액터 접지 방식 이런 게 있어요. 전력 시간에 배웠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되죠. 이거 이제 바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면 L1, L2, L3 되면 N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지하는 거는 한 점에 접지한 거잖아요. 다중 접지는 요거를 일정 간격으로 계속
일정 간격으로 접지하는 것을 다중접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락전류가 접지점이 많으니까 지락이 일어나면 지락전류가 크게 흐른다는 거죠. 요게 투투나인에 대한 단점이에요. 이 다중접지 방식에 지금 요걸 쓸 텐데 이런 다중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류가 단락사고처럼 흘러요. 단락사고처럼. 지락이 일어나면 단락사고처럼 흐르기 때문에 이 전력사업자, 한전이죠. 거기에 리클로저나 또는 차단기가 동작해서 정전이 되는 겁니다. 정전, 사고가 파급되는 거죠. 이런 것을 미리 막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자동고장 구분개폐기를 수용가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이수전 설비는 이걸 의무적으로 꼭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보호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설치 장소 어디에 설치하느냐? 전기 사업자 측 공급선로. 자, 수전실 구내 인입구 요거 설치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자, 그런 부분. 자가용 선로.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이 다른 명칭은 국가마다 또 제작사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죠. ASS는 계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 계수 기능은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 횟수를 계측한다, 측정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SS는 1회 내지 2회 이것을 계수를 해서 개방을 합니다. 그 계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과도 고장 상태가 되면, 과도 고장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고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조수가 접촉했어요. 근데 그게 영구적으로 조수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접촉하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연히 제거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생 확률이 높은 이런 경우에는 이 계수 기능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한 번 계수할 때 어떻게 동작하고 두 번 계수할 때 어떻게 동작해서 오동작을 줄여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것은 어려우니까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계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다. ASS의 기능이 뭐냐 이거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기기사는 요걸 쓰는 정도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는 과부하 보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부하 보호 기능. 과부하 보호 기능이 있다. 요것도 한번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ASS는 과부하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럭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럭전류, 어느 전류 이하에서는 동작하고 어느 전류를 넘어가면 동작하는 이런 그 기준이 있어요. 이 럭전류는 보통 이제 한 800A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자, 800A 정도로. 그래서 800A 이하에서 과부하에 대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800A 이하에서 과부하에 대한 동작을 한다. 이거는 이제 변압기의 1차 측 고장에 대해서 과부하 보호하고 지락 보호를 이 ASS가 해줘요. 그리고 이 ASS는 이 과부하나 지락 보호에 대해서 최소 동작 전류가 1.5배. 최소 동작 전류가, 그리고 동작 시간이 2.5초 이상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고장 전류가 흐르면 몇 초 이내 동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전력회사 차단기가 몇 초 이내 동작하니까 수용과 차단기는 몇 초 이내 떨어져라. 그래야지 수용과 고장이 전력회사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다 기억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일단은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장 전류하고 시간이 항상 존재하고, 그걸 갖다 반환시 특성, 다음 순시 특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변압기 여자 전류나 또는 순간적인 과부하에 대해서는 이제 동작을 안 해요. 여자 전류는 변압기가 투입될 때 동작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2.5초 이상 되었을 때 이제 동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최소 동작점까지 동작하게 되고 나서 2회 개수 정정된 상태, 1회 개수 정정, 2회 개수 정정 하거든요. 그 개수 정정을 하게 된 상태에서 지연 협조를 하게 되면 럭전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럭전류 800A 이하에서 동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럭전류라고 하는 개념은 전류 값을 딱 정해놓고 나서 그 전류 이하에서 동작한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800A 이하로 하게 돼 있죠. 고장 전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만약에 럭 전류가 800A 이상이 된다. 얘는 지금 그 800A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과부하에 대한 거잖아요. 과부하에 대한 거. 근데 800A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00A, 럭 전류 800A 이상, 요거에 고장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얘는 축세 트립을 합니다. 스프링 힘에 의해서 트립을 한다는 이야기죠. 스프링 힘에 의해서 트립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거는 이제 1회 또는 2회를 계수해서 걔가 축세 트립을 한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기능이 또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도립전류, 여자 도립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여자 도립전류에 대해서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오동작 방지 기능이 있어요. 다음, 경부하 운전 시에 오동작도 방지해야 되죠. 경부하 운전 시에 오동작 방지 기능이 있어요. 과전류 럭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전류 럭. 이거는 이제 800A로 선정이 되는데, 이 럭 전류는 800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해줘요. 그러면 900A 이상의 고장이 발생한다면 얘는 개폐기를 보호하면서 고장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넣어놨어요. 자, 기능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인 무전압 상태가 되면 개방하는 기능이 있어요. 개방하는 기능. 그 다음 재폐로 기능이 있어요. 리클로저하고 협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전력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섹셔널라이저, 리클로저 하는 게 있는데 리클로저하고 보호협조가 불가한 자기 차단 영역 800A 이내죠. 해서 과도 고장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재폐로 기능이라고 해요. 자, 참고하세요. 근데 전기기사는 이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기능의 제목을 물어볼 수 있고요. 한 번 관연도에 출제됐던 게 요거예요. 요거 과전류 럭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걸 물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을 쓰는 게 한번 출제됐는데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 거였죠. 자, 참고만 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최소 동작 전류를 정정하라고 하거든요. 아까 800A, 럭 전류 800A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이 최소 동작 전류를 정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계형 용량에 대해서 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2배 내지 3배로 해줘요. 그러면 상최소 동작 전류가 결정이 돼요. 이 상최소 동작 전류는 최대 부하 전류, 이게 이제 계약 용량에 의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최대 부하 전류가 되는 거예요. 최대 부하 전류. 곱하기 2배 내지 3배가 상최소 동작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최소 동작 전류는 부하 전류보다 작고 오동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 상최소 동작 전류 50%예요. 그라운드 동작 전류는 지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상최소 동작 전류는 이제 과부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럭 전류는 800A로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참고하시고. ASS 제어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이런 제어함이 있고요. 제어함이 보입니까?
전원 투입, 개방, 다음에 개수 기능. 여기 보면 개수 기능 1 할 거냐 2 할 거냐 이걸 이야기하죠. 다음에 램프가 있고요. 축전지. 여기 이제 상전류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락, 그라운드 전류를 선택하게 돼 있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립 전류에 대해서 1초 동안 도립 전류를 제한할 것이냐, 동작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0.5초 동안 동작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요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장이 발생하면 표시가 들어오고요. 이걸로 리셋하게 돼 있죠. 자, 잠금이 있고요. 지락이 있고요. 상이 있죠. 그게 여기 보이는 요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는 이것을 동작해야 되니까 컨트롤함을 동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ASS의 이 제어함 속에는 OC 트립, 과전류죠. 그라운드 트립, GR 트립, 다음 OC 축세 트립, 다음 GR 축세 트립 이런 게 있고요. 과전류 럭, 그 다음 개수 기능 등이 이 안에 들어있죠. 자, 그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최소 동작 전류를 정정하는 부분, 즉 요 부분이죠. 그 안에는 요런 수치들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요 놈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재투입 스위치 보이고요. 여기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요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수 기능이 있고요. 도립 전류 길게 짧게 뭐 이런 얘기들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거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것들만 잠깐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올 것이에요? 전기 기사 수준은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뭐 이론을 써라, 뭐 설명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뭐냐면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거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ASS가 관련도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는가 정도만 한번 살펴보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 자,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이것을 선정하라라고 하는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요것을 선정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까지 공부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그 기능들, 제목을 써라 하는 것도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측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요 제목들 쓰는 거. ASS의 기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써라. 뭐 이 정도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